지금부터 교과서 50쪽 약물, 담배, 술 단원에서 첫 번째 작은 소단원인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과 사용법을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자, 먼저 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약물이란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 치료,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과 그리고 사람의 몸, 정신, 행동,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해요. 약물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지거든요. 약물은 여러분 마약이라고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마약류, 그리고 흡입제,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지고, 약물에는 다시 크게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약물은 우리 몸에 우리가 치료라든지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이 있고요. 감기약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의약품 외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외의 약물로 이루어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그 외의 약물에 대한 분류거든요. 의약품은 따로 나중에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물이란 것은 그 외의 약물들, 그러니까 의약품을 제외한 약물을 설명을 할게요. 마약류, 흡입제, 기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마약류는 다시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초,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대마로 나눠지고요.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사용해도 불법, 판매해도 불법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외로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제는 본드, 부탄가스, 니스, 신나 등이 있는데요. 흡입제는 코나 입으로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우리 기관지에 바로 흡수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말해요.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봤던 술, 그죠? 어른들이 주로 이제 섭취하시는 술, 담배, 가끔 여러분들도 마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커피까지 우리 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술과 담배도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을 지니는 물질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죠? 술, 담배, 커피 모두 약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 중에서도 중독성 약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중독성 약물이란 교과서 51쪽에 나와 있어요. 중독성 약물이란 의존성과 내성, 금단 증상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고 또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약물을 말해요. 위에 나온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종류에는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고요. 그리고 환각제, 그 다음에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어요. 요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개념을 잡고요.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아까 나왔던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의 개념인데요. 먼저 의존성은 반복적인 약물 투여 시 내성과 금단 증상이 생겨서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자꾸 사용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그것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상태죠. 그게 바로 의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성과 금단 증상이란 건 뭘까요? 먼저 내성은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물의 사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의약품 중에서는 항생제가 좀 대표적인데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같은 용량을 처음에 이제 용량을 만약에 10ml를 투여를 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생제 효과가 났어요. 그런데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같은 용량으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용량을 늘려서 투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중독성 약물도 내성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약물의 사용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태고, 자, 그 다음 금단 증상은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혹시 여러분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약 중독자분들이 약물을 끊게 되면 엄청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리고 그 금단 증상, 몸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있거든요. 엄청 괴로운 그런 통증 같은 게 느껴지고 이상한 감각 같은, 그렇죠? 벌레가 기어가는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괴로운 통증 때문에 또다시 마약을 또는 약물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금단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성 약물의 특징은 이 세 가지예요.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을 때 중독성 약물이구나, 중독성 약물에 중독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성 약물의 종류와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중독성 약물은 크게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중추신경에 대해서 배웠었죠. 신경계 하면서. 어떤 반 친구들은 신경계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신경은 흥분이 될 때도 있고 억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 약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중추신경 흥분제가 있고, 그 다음 중추신경 억제제가 있고요. 그와는 또 별개로 환각을 일으키는 환각제가 있어요. 중독성 약물 중에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중추신경 흥분제는 대표적으로 니코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그리고 커피, 그리고 에너지 음료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불법 마약인 필로폰, 코카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흥분을 시켜서 과도한 흥분 상태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시 약물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추신경 억제제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중추신경 억제제는 대표적으로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그 다음에 수면제, 그리고 신경 안정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편 혹시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이 예전에 아편 전쟁이 있었었죠. 영국이 아편을 수출을 하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이 됐었는데, 그 아편이 맞아요. 아편, 헤로인, 몰핀. 굉장히 중추신경을 억제시켜서 과도하게 투여한 경우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서 심한 경우 사망에도 이르기도 하죠. 중추신경 억제제는 계속 사람을 좀 뭐라 그러지? 편안하게 만드는 느낌을 처음에는 주지만 나중에는 계속 그것을 중독되게 해서 원하게 되는, 의존성을 보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약물입니다. 그리고 흡입제도 마찬가지로 중추신경 억제를 한대요. 접착제나 부탄가스 이런 것들, 냄새를 맡을 때 굉장히 머리가 어지러운 그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뇌 조직이 나중에는 서서히 녹아내려요. 그래서 굉장히 인지 기능도 떨어뜨리고요. 나중에는 중추신경이 억제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을 억제하여 몸과 정신의 기능을 느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중추신경 억제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각제는 뭘까요? 환각제는 대표적으로 대마초, LSD, 펜사이클리딘 등의 여기 엑스터시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잘 흔히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약물들도 있네요. 대마초는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를 사용해도 그리고 판매해도 불법입니다. 자, 중추신경을 흥분 또는 억제하여 중요한 것은 환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어요. 환각이 뭐야, 환각? 환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왜곡시켜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남들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남들은 들리지 않는데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감각이 아닌 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환각제는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겠죠. 그래서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자, 우리가 아까 카페인이 나왔었어. 그죠? 카페인은 약물의 한 종류이기도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선생님이 이걸 왜 조금 자세하게 다룰 거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카페인을 조금 깊이 다뤄볼 거예요. 군것질 속에 카페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군것질이라면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뭐 과자나 음료수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먼저 초코우유에 도 있고요. 뭐 소량이긴 하지만 그 다음 초콜릿에도 들어있어요. 예, 30g당 16mg. 그 다음에 콜라에도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있었죠? 24mg.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커피 아이스크림 당연히 들어있겠죠? 커피 우유 47g, 7mg. 에너지 음료 핫식스나 레드불 그리고 요즘 최근에 몬스터까지 대체로 80에서 많게는 90mg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녹차 아이스크림에도 들어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선생님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요건데 에너지 음료랑 커피 우유 여러분들은 거기 그 용기에 이렇게 카페인 고카페인 음료라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냥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선배 중에도 시험 기간에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마시는 학생들도 있었고 자 이때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는 카페인 하루 권장 섭취량이 체중당 2.5mg 이하여야 돼요. 요거를 좀 계산해서 예를 들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몸무게 40kg인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체중당 2.5mg 이하니까 대충 계산해 볼까요? 90 정도? 그죠? 90mg 하루에 9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죠. 예를 들어 카페인 음료 한 캔 정도? 사실 이것도 좀 많은 양이에요. 선생님이 생각에 한 3분의 2 정도? 넘어서면 조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피 우유 1개 정도. 이 정도인데 자 커피 우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볼까요? 여러분 스누피라는 커피 우유를 편의점에서 파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용량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거의 240이라고 써져 있어. 240mg. 카페인이 엄청 많죠? 핫식스가 하나당 60에서 80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4개, 4배죠. 4, 6, 24, 그죠? 4개, 핫식스 4캔을 마신 거예요. 스누피 하나를 먹으면.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그냥 커피 우유인가 보다라고 그냥 편하게 마시는데 사실은 엄청난 고카페인 음료죠. 고카페인. 이거를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왜 계속 카페인이 얘기를 하냐면 카페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그렇죠. 카페인을 여러분들이 과다 섭취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뇌에 영향을 바로 미치죠.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잠도 깨우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각성 효과라고 하죠.
뇌 각성 효과가 심해지면 불안, 행동 정서 장애를 일으키고 불면증을 일으켜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그 다음날 엄청 힘들겠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불안하고 그리고 손이 떨리는 덜덜덜 떨리는 증상까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심한 경우에는 노약자분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서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지속적일 경우에는 동맥경화 등을 유발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믹스 커피를 그 전날에 6잔을 마셨대요. 믹스 커피 하나당 많게는 60ml에서 80ml까지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세요. 거의 300에서 400mg을 그날 밤에 마신 거예요. 그러면 엄청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섭취 가능한 카페인 양보다 훨씬 과량 섭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배는 어떻게 됐냐? 시험 당일날 교탁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가지고 119를 불러서 구급차 실어서 병원에 데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심한 경우 뇌가 부작용으로 이제 실신하는 경우도 있고 심장도 빨리 뛰고 여러 가지 혈압 문제로 인해서 쇼크라고 하죠. 실신 또는 쇼크에 빠질 수 있어. 그러면은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 학생은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다행히 집에 돌아갔는데 시험을 못 봤겠죠. 그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시험을 못 보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외의 증상으로는 소화기관이 기능이 떨어져서 엄청 메스껍고 그리고 위 점막을 손상시켜서 밥도 잘 못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페인이라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섭취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과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교과서 51쪽 아래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먼저 약물 오용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볼게요. 약물을 의학적인 목적으로 복용하지만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잘못 복용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그 예는 조금 이따가 또 알아볼게요. 자, 그 다음 남용은 아예 의사 처방이 없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위험해 보이죠. 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자, 각각의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엄마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먹었다. 엄마가 처방은 받긴 받았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 기간에 잠을 쫓으려고 먹기 시작한 고카페인 음료를 끊기 힘들다. 그죠. 카페인 나왔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처방 없이 그냥 섭취한 거죠. 마음껏. 자,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맞아요. 첫 번째는 약물 오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약물 남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엄마가 처방받았기 때문에 일단 처방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오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는 처방으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진 않죠. 그래서 마음껏 그죠? 용량도 엄청 많이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섭취 가능한 양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남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잠이 오지 않을 때 감기약을 먹었더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 후로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습관적으로 감기약을 찾는다. 이거 뭘까요? 그래요. 자, 일단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통이 심해서 진통제 하나를 지금 글씨가 좀 가려졌는데 진통제 하나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곧바로 두 알을 더 먹었대. 이 두 가지 예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요거는 남용이에요. 남용.
감기약을 먹었더니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처방되지 않은 일반 감기약인 것 같아요. 이 감기약을 그냥 사서 본인이 그냥 사고 마음대로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남용하게 된 거죠. 잘못 사용한 뿐만 아니라 막 많이 사용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남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통이 심해서 진통제 하나를 처방을 받았는데 이거는 아마 처방받은 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의약품일 수도 있지만 진통제 원래 목적대로 그죠? 두통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먹는 게 진통제잖아요.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했으나 그 양을 지키지 않고 간격을 지키지 않고 사용법을 잘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오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사례는 감기약은 원래 수면제로 쓰는 약이 아니죠. 그래서 아예 그 용도에서 벗어나는 사용이기 때문에 남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교과서 52쪽이에요. 자, 52쪽에 보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예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약물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죠? 오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약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 있고요. 아까 내성 의존성 배웠죠. 그죠? 여러 약을 동일한 용량을 투여해서는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해서 더 많은 약을 먹게 되는, 그리고 의존하게 되고, 약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분의 약은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이 손상되거나 또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신장 등의 신체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구토, 설사,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는 불안, 긴장, 졸림,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약물 오용을. 약의 용량과 용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방을 통해서 받은 약은 아마 약사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들, 그런 것들은 약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읽어보고 약의 용량과 용법을 잘 지켜서 복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약을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돼. 특히 어른들이 처방받은 약들, 그러니까 엄마 약, 아빠 약 여러분들이 섭취해서는 안 되죠. 왜냐면은 처방 용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이 처방받은 약의 용량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약의 용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약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용인데요. 아까 오용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남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남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에 종이 쳤었네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약물을 의사의 처방 없이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로는 정신과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때 우울증, 자살 충동, 불안, 발작, 의심증, 피해망상, 심한 경우는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돼서 여러분들의 인지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혈관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혈전증이 생기기도 해요. 혈전증은 혈액 덩어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혈관을 막히게 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간. 모든 약물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남용을 하게 되면 심한 간 손상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혈액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신장을 손상시킨다거나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서 신장 결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육 수축을 시킬 수 있고요. 근긴장도 상승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 통증을 일으키고요. 또 근력을 감소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특이하죠. 백혈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조혈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서 심한 경우 혈액암인 백혈병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지금 설명한 6가지 영향을 선생님이 한 그림으로 나타내 봤어요. 요거는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먼저 눈을 보세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눈물을 흘려. 그리고 만약에 코카인을 흡입했다면 흡입제 같은 거를 했을 때 코 점막이 손상돼서 콧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주사용 마약을 사용했다면 주사 자국이 있어서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니죠. 그리고 피부가 딱딱하고 검게 변한 혈관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환각제 등에 의해서 동공 확대의 축소를 감추기 위해서 안경을 자주 쓰게 돼요. 눈이 부시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두 분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평범한 30대 주부셨는데 30대 후반 주부인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암페타민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매를 해서 섭취를 했죠. 복용을 했죠. 그래서 4년 만에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때부터 이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서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죠? 4년 만에 모습이 굉장히 바뀌었죠. 4년의 시간 동안 노화도 촉진시키고 그죠? 거의 할머니 같이 변했어요. 그죠? 건강도 많이 나빠졌겠죠? 자, 그러면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예방에서 약물 남용을 예방하는 것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약물 남용의 문제점을 알고 중독성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서 중독성 약물의 권유를 받는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복용 또는 노출되게 되면 심한 중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니까 그죠? 이런 약물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꿈과 길을 찾는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약물에서 그죠? 약물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죠.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그리고 그 외에 약물들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는 그 외 약물들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배웠어요. 이번에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전문의약품과 그리고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나눠요. 먼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 지시, 감독이 필요한 의약품이고요. 습관성 의존성이나 내성 부작용이 심한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냥 처방 없이 약을 구입하거나 얻게 돼서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항생제, 혈압약, 주사제, 신경안정제, 당뇨병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의약품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진통제, 그리고 소화제, 파스 이런 것들이 있죠. 두통약, 생리통약 이런 거. 자,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용되지 않도록 그
약품 사용 설명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잘못 오용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부작용이 일으킨다는 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었죠? 네. 그래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될 7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좋은데 만약에 처방받은 약인 경우에는 약사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검색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약품명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알면 좋고요.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용량과 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꼭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이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약을 그만 먹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다면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도 중요하겠죠. 다른 약과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서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는지 또는 더 상승시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냉장 보관인지 아니면 실온 보관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에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 사용기한이라는 게 써져 있는데요. 보통 일반 의약품에 선생님이 지금 지금 학교에서 요거 강의를 녹화하고 있어서 벨이 울렸네요. 자, 사용기한이란 게 있는데 2022년 몇 월 며칠까지 사용 가능한 그런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맞게 기한이 지난 그런 약품들은 여러분들이 복용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도록 약국에 폐기를 갖다 드려서 폐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반 쓰레기에 같이 이렇게 폐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약을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린 동생 같은 동생이 몰래 이렇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방치하거나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마치고 퀴즈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